안녕하십니까. 중세교회사 오늘은 제5장 아래에서 형성되는 힘, 켈트 수도회와 베네딕투스 수도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회 중세 가톨릭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포함하여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수녀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둘째는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예수의 수도사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죠. 여성 수녀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셋째, 예수의 수도사들은 무엇을 믿는지. 이 세 가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궁금증 모두가 수도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수도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에서 수도회는 세속 통치자나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아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종교적, 정신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중세 그 수도사들은 수도회 중세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 일반인들과는 다른 종교적 차원의 또 정신적 차원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 완전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철회할 수 없는 종신서약을 하고 수도에 입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을 의미하고, 일반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숭고미를 간직하였습니다. 가톨릭 중세는 수도원에서 시작하여 수도원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세 가톨릭에서 수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수도원 전통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중세 가톨릭 교회는 위로는 교황제, 아래로는 수도회가 조화를 이루며 존속해 왔습니다. 가톨릭이 시대마다 개혁이라는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황 중심제가 아니라 거대한 제도교회를 견인할 만큼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유럽 종교의 정치적 핵심은 로마 교황청이었으나,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종교성을 지탱해줄 사상적 기반과 영감의 원천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통하여 생성되었는데, 그 주변부가 바로 수도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핵심은 교황청. 그러나 어떤 사상적 또 사상적 기반과 영성의 원천, 저는 수도회,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톨릭 교회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등 알프스 이북의 중심지와 알프스 이남의 로마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의 전통 역시 하나는 아일랜드 쪽에서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쪽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바로 켈트 수도회와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학문과 경건, 전통이 그것이었습니다. 켈트 수도회의 선교와 학문, 켈트 수도회의 선교와 학문, 켈트 수도회. 먼저 켈트 수도회. 선교의 선교와 학문. 그리도 로마 문명이라 일컫는 고전 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문명의 흐름들이 8세기 무렵 명료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고대죠. 문명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이 형성됩니다. 7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슬람은 괄목할 만한 세력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지중해 세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아프리카 지역을 이슬람 세력에 정복함으로써 고대 라틴 그리스도교의 중심지가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은 더욱 라틴화하였고 동로마 제국은 더욱 헬라화하였습니다. 유럽이 로마법과 라틴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때 비잔틴 제국에서는 헬라어가 유일한 법률, 언어 및 행정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3분한 비잔틴, 유럽, 이슬람은 각각 헬라어, 라틴어, 아랍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다른 두 지역과 달리 유럽 지역은 이질적인 언어와 인종, 종교가 어우러진 상태에서 문명의 틀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미 유대 그리도 문화와 그리도 로마적 요소가 게르만 이주자들과 만나 라틴 그리도교를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8세기에 접어든 유럽은 이슬람, 비잔틴 세력과 구별되는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여기는 동방, 또 라틴, 유럽, 여기는 서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틴어 중심, 여기는 헬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문명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교황과 프랑크가 정치적 동맹을 맺은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유럽이 통합되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 동맹은 유럽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교황과 왕국이 위로부터 그리스도교를 확립하였지만 그리스도교가 유럽으로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된 것은 아일랜드와 앵글로색슨 수도사들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알프스 이북 그리스도교는 고대 로만 브리타니아 전통 위에서 형성된 켈트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앵글로색슨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나 선교사의 압도적 다수는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유럽 그리스도교 문명은 수도회를 통해 아래서 서서히 만들어졌습니다. 켈트 수도회는 고대 로마 시대에 브리타니아까지 확장된 그리스도교 초기 형태입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이집트 수도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수도회는 엄격한 수도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수도사들에게 매일 금식과 기도, 노동과 학문 정진이 요구되었고 아울러 학문과 교육의 열정이 아일랜드 수도를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켈트 수도에는 유럽 선교와 학문 증진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이 켈트 수도의 유럽의 선교와 또 학문 증진, 업적을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는 학문의 중심지로서 유럽 문명을 형성하는 역동적 동인이 되었고 아일랜드는 외부의 위협 없이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 신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며 라틴은 예배 언어이자 교육 언어, 행정 언어가 되었고요.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선교활동, 학문 전수라는 두 가지 면에서 서구 문명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유럽의 선교는 주로 아일랜드와 앵글로색슨 수도사들 이들의 어떠한 선교적인 열정
헌신적 선교로 확산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리스도교의 확장. 아일랜드 그리스도교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선교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그리스도교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떠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교 운동을 전개한 거기서부터 확산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은 아일랜드 출신 수도사 콜룸 바누스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콜룸 바누스. 콜룸 바누스 수도사가입니다. 그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잇는 아이오나 섬에 수도 공동체를 만들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크에서 북쪽 에딘버로까지 이르는 잉글랜드 북동부 노썸브리아 왕국은 켈트 문화 전파의 핵심지였습니다. 노썸브리아 왕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썸브리아는 아일랜드 수도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로마에서 온 카톨릭 교회가 북진하면서 서로 만난 지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그리스도 전통과 잉글랜드의 학문 및 예술 전통이 융합되어 하이보노 섹슨 또는 인슐라 아트라 불리는 독특한 혼합 양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일랜드 전통 플러스 전통과 이렇게 해서 또는 인슐라 아트라 이러한 독특한 혼합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전역의 아일랜드 켈트 전통을 따르는 수도회와 부속 교육 기관이 등장하고 프랑크 왕국의 궁정에도 이 켈트 전통과 로마 카톨릭 전통을 통합한 잉글랜드 출신 학자들이 다수 활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롤링그 르네상스와 수도사 알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향수와 알킨. 아일랜드인들이 창조한 교육학은 후에 잉글랜드 수도사 알킨에 의하여 카롤루스 궁정에까지 전해져 중세 보편적 언어의 후속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도는 도덕개혁을 이끄는 곳이자 지식과 학문을 선도하는 진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도덕개혁을 이끄는 곳이자 도덕개혁 이끄는 곳, 그 다음에 학문의 요람, 지식, 그런 사상, 종교 이런 것이 되겠죠. 카를루스는 유럽 최초의 중세 르네상스를 이룩한 프랑크 국왕으로 크레도교 안에서 유럽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 카를루스 국왕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카를루스. 카를루스 국왕은 중세 이룬 왕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사람은 독특한 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제국을 하나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묶어낸, 그는 통일된 중앙정부의 수립과 문명국가 건설을 위해 그리스도교를 활성화했다. 그러니까 어떤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국을 통일하고 어떤 그런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800년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가 카를루스 국왕에게 황제관을 수여한 것은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한 서방교회와 세속국가의 연합으로 유럽에 선포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국왕에게 황제관을 수여하며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은 것은 서방교회와 세속국가의 연합으로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황제가 될 카를루스는 782년 잉글랜드 노브리아의 수도사 알킨을 궁정교사로 초청하여 왕국의 교육정책을 이반하게 하였는데요. 노썸브리아 선택으로 유럽 그리스도교의 지향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를루스의 교육개혁은 카롤링거 르네상스라 불리는 초기 유럽의 성취로 이어지고요. 카롤링거 르네상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앵글로색슨 선교사 요크의 알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킨은 요크 성당 학교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교사를 거쳐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요크 성당 학교는 대중들에게 라틴어를 읽고 쓰게 하고 문법과 수사를 가르쳐
성서와 그리스도교 서적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카롤루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요크 성당학교는 유럽 이민족이 고대 로마의 비잔틴과 다른 독자적인 그리스도교 전통과 학문을 발전시킨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장차 형성될 소로마 제국의 일체성과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통합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알큐는 카롤루스의 초청을 수락하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 학문 전통에 근거한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궁정학교의 전통은 카롤루스 이전에도 프랑크 왕국 내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교수되는 것들은 라틴어와 문법, 신학, 교육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알큐는 삼학, 문법, 수사, 논리와 사과, 산수, 기하, 음악, 천문 등 7개의 교양, 학예를 교육의 기본으로 정립했습니다. 이 삼학 사과는 이후 12세기에 형성된 대학의 하위 학부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이 교육은 성직자뿐 아니라 귀족 자제 등 일반인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카롤루스 이상은 그리스도교 성직자 양성을 넘어 전문 관료 집단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롤루스는 어떤 그런 퀸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이뤘다. 알킨을 통하여 그래서 이 알킨은 삼학, 문법, 수사학, 또 논리, 사과, 산수, 기하, 음악, 카롤루스 교육개혁은 궁정을 넘어 주교구와 지역교구에까지 부속학교를 설립을 강조하였고요. 그 대상은 소년까지 확대되었고 소년들은 글자와 문법을 배웠고 의술과 법률 교육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렇듯 소년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학자와 성직자 관료를 양성하는 기틀이 카롤루스 철학을 통해 유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래서 이러한 소년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학자, 성직자, 관료를 양성하였다. 이렇듯 그리스도교는 윤리 지침을 제공하는 선을 넘어 왕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었습니다.
수도원은 중세 지적 활동의 핵심지였고 또한 유럽 대륙과 잉글랜드에서 수도원 교육은 성직자와 여성들의 문해력을 증진하고 학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카롤린거 문화는 초기 그리스도교, 고대 로마, 프랑크 왕국의 문화를 결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카롤린거. 그래서 말씀드린 는 초기 기독교, 또 그 다음에 로마, 고대 로마, 세 가지. 초기 그리스도교, 고대 로마 문명,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의 문화를 이렇게 결합하려는, 통일하려는. 카롤린거 르네상스는 교육과 사상, 지능과 더불어 예술과 건축도 활성화했습니다. 카롤루스 엽적은 문화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게르만 가치를 그리스도교와 융합하여 독자적인 게르만 그리스도교를 만들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교육 계획을 통해 교회 내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왕국의 지리적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카롤루스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의 후계자들은 수도원 전통과 기강을 재확립함으로써 그도 기반의 왕국 통치념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국가 정책의 선전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롤루스 정책의 선전 도. 수도는 그리스도교 유럽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이상을 만드는데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국왕은 그리스도 정신과 이념을 통치 기반으로 삼는다. 자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왕의 통치적 선전 도화되었다. 수도는 그리스도교 유럽이라는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 이상을 형성해 가는데 폭넓게 활용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지배 구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카롤루스와 이후 통치자들은 수도원에 여러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카롤루스 왕과 그 후계자들은 수도원에 많은 어떤 특혜와 이것을 이렇게 주었는데 왕국의 수도의 장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향이라는 목적과 세속의 통치 목적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재산을 기증하면 수도원은 기증자를 위한 기도 등 현재적 보상과
내세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에 대한 토지나 특권 부여에는 대체로 왕국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면 뭐가 돼요?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국은 수도원에 재산을 주면 그 수도원은 왕국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국가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를로스는 이교도를 정복하고 프랑크 왕국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도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수도회는 이교도와의 전쟁에서 국경을 확대하는 국가정책 이행에 가장 효율적인 선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이민족을 정복하면 수도에는 이들을 크덕여 하에서 통치에 도움을 준. 그러니까 국왕이 이민족을 정복해서 어떤 경계로 확장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수도에는 이 이민족들에게 그들의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삶을 이렇게 가르쳐서 통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를 새롭게 한 베네딕투스. 이제 베네딕투스 수도의 이야기를 나가겠습니다. 베네딕투스. 중세 유럽의 8세기부터 11세기는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세기로 불립니다. 베네딕투스의 창시자인 성 베네딕투스는 유럽의 수성인으로 그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베네딕투스의 직은 유럽의 표준적인 수도의 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표준이 됐다는 것이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이민족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제국을 대신하여 이탈리아와 로마의 회복을 책임지게 된 로마 카톨릭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척박한 땅에 새로운 교양과 학문의 싹을 뿌려 대중들의 종교심을 고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유럽의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베네딕투스 수도의 측을 활용하였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무너진 제국을 그리스도교를 통하여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적 삶의 가치가 사라지고 기존의 사회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세속의 질서에 연연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그 속에서 기적을 구현해낸 베네딕투스 삶은 성직자와 수도사와 일반 대중에게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리우스 교황은 베네딕투스라는 인물을 힘입어
유럽의 새 힘을 불어넣으려는 꿈을 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붕괴, 청빈 뭐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또 사회질서 붕괴,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대안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걸 회복시킬 게 필요했는데, 바로 삶이 여기에 적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의 어떤 회칙을 모든 수도원의 그 표준으로 정하고, 이 베네딕투스의 어떤 그런 삶을 사회 전반에 심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베네딕투스는 이집트에서 이어진 수도회의 정신을 6세기 이탈리아에 맞게 적용하여 운용했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그 결과 베네딕투스 회칙은 유럽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한 회칙이 되었습니다. 베네딕투스 수도에는 수도사들이 상호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고,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이 선출하였으며 의사결정도 공동체 구성원 전체 의견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터 특수부대. 여기서 수도회가 가지는 정체성이 밝혀지게 되는데, 스콜라는 배움의 터라는 의미에서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 지식의 보존자 역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두 가지 역할이 베네딕투스 수도에 담겨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하여 아주 작은 규칙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봉사기에 메우는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금욕을 지향하는 동방지역 수도원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중한 무거운 회칙이 아니라 가벼운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어떤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 스콜라는 그리스도교를 위한 군사들을 길러낸 특수부대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베네딕투스 회칙에서 인용한 스콜라도 로마시를 방어한 특수부대를 의미하는 용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수도에 들어온 수도사들은 노동과 학문, 기도생활 등에 전념했고, 개인 공간이나 사생활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들은 함께 자고 하루 한 끼만 먹었고요. 베네딕투스 회칙은 금욕적 삶에 대한 권고로 시작하여 금욕의 목적과 유익을 설명하며 수도사가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순종과 겸손을 강조하였습니다. 베네딕투스 회칙은 수도사 일과를 구성하는 기도, 독서 및 예배 등을 상수리 기술하고 있는데,
수도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공동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수도에는 이를 성모일도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기도와 예배, 성모일도. 베네딕투스 수도에는 기도와 노동, 학습 세 가지를 중요한 삶으로 세축. 기도, 노동, 학습. 하루 일과중 노동이 강조된 것은 경제적 목적 외에 영혼의 나탐을 막으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으로써 영혼의 어떤 깨어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죠. 사람이 몸이 편해지면 영혼도 나태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유력한 자산가들의 후원이 늘고 성무일도가 정밀해지면서 노동과 기도라는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중세 기간 동안 생겨났던 대부분의 수도의 개혁운동은 노동과 기도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베네딕투스 회칙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기도와 노동이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또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수도의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혁 운동이었다. 베네딕투스의 일과 중 거룩한 독서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고전 문화가 보존되고 중세의 학문 전통이 이어지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중세 초기 베네딕투스 수도원은 고대 학문을 중세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였고요. 서유럽이 12세기 들어 대학을 통해 독자적인 학문의 성취를 이어가기 전까지 학문 세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주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수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책은 성서와 교부들의 서적이며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나 이교도의 서적은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베네딕투스가 세운 몬테카시노 수도의 건물은 베네딕투스가 죽고 난 후 랑고바르드 족이 이탈리아 반도에 침입했을 때 불타버렸고요. 수도사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몬테카시노는 140년간 폐허로 버려졌고 결국 베네딕투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수도에는 맥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알프스 북쪽 프랑크 왕국의 골지방에 존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수도사들은 통치자 카를로스 마그누스가 보편적이고도 통일된 형태의 수도회를 구상하면서 베네딕투스 회칙을 표준으로 지정한 이후 획기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건한 수도 회칙을 최상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수도의 이상은 단순히 수도회 내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식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너무 엄격한 그런 회칙이라면 일반 대중들이 거기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온건하겠지. 그저 무겁지 않은 가벼운 회칙으로 인해서 널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 어떤 회칙이나 수도회가 널리 보급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네딕투스 회칙이 표준 회칙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켈트 수도 회칙에 비해 덜 가혹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